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권의 소설을 리뷰할 건데요. 오랜만에 단 한 권도 거를 타선 없이 다 너무 재미있고 의미가 있었던 책이어서 소개해드릴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막 신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감상도 너무 궁금해지는 책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럼 오늘 마지막 책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먼저 소개드릴 책 2권은 출판사에서 선물로 받았던 책인데 아무 기대 없이 읽었다가 근래 읽은 소설들 중에서 머릿속에 가장 많은 느낌표를 떠오르게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2가지 모두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갈릴 만한 윤리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생각할 지점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나스키 시오의 니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고이치는 조금 특별한 고등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수의 취향이나 생각과 맞지 않았고, 그래서 늘 이상한 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도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이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주위의 수준이 낮아서 나를 이해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마치 왕따를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왕따시킨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던 어느 날 고이치는 담임교사인 니키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사회 친화적인 어른인 니키는 사실 가지조라는 필명으로 소화성의 만화를 그리는 작가였던 거죠. 고이치는 충격을 받습니다. 니키가 자신보다 훨씬 이해받기 어려운 최악의 취향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세상에 동화되어서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이치는 그런 니키가 역겹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비밀을 품고도 보통의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서점에서 니키가 그린 만화가 있는 성인 잡지를 훔치다 적발된 고이치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엄마 대신 담임인 니키를 부르게 되고, 니키의 비밀을 이용해 니키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소설은 일단 소아성애 성향, 즉 롤리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교사를 하고 있다는 설정에서부터 굉장히 세게 치고 들어오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작품 속에서 니키는 소아성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 소아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다르다는 말을 하는데, 작가도 니키의 욕망이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행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판타지로 자기 완결시키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소설은 독자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져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이 소설이 소아성애라는 취향이 나쁘다 괜찮다에 대한 찬반을 따지려는 소설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특이한 성향 혹은 남들과는 너무 다른 사람을 극단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설정했다고 생각했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미워하고 세상과 고립되어 동떨어져 살아가는 한 소년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용기 내어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성장소설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전체적으로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기분이 읽는 내내 느껴지는 소설입니다. 학원물, 황당한 설정,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음침한 소재이지만 분위기가 어둡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남들 같지 않을까, 끝없이 자책하며 홀로 동굴로 파고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의 인정이고, 그리고 그 인정은 가만히 앉아서 불평하고 미워만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움직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 그것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기리노 나스오의 제비는 돌아오지 않는다입니다. 주인공인 리키는 29살의 비정규직 여성입니다. 지방 전문대를 졸업하고 도쿄로 왔지만 특별한 재능도 학벌도 인맥도 없는 그녀는 여러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저 하루하루 식비를 아끼기 위해 끼니를 거르기까지 해야 하는 날도 있는 그녀의 현재 소망은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던 리키는 어느 날
친구를 통해 난자 제공 아르바이트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렇게 찾아간 곳에서 대리모 제안을 받게 됩니다. 아이를 원하는 의뢰인 부부는 발레 집안의 3대째 후계자인 모토이와 그의 아내인 유카입니다. 30대 중반에 결혼한 두 사람은 수년간 난임 시술을 했지만 결국 아내인 유카가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고 임신을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남편인 모토이는 자신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날 아이가 어떤 모습에 어떤 재능을 지닌 아이일지가 너무나 궁금하고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업체를 통해 리키에게 대리모를 부탁하게 됩니다. 결국 리키가 돈 때문에 그들의 대리모 제안을 받아들이고 난자 제공과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서 세 사람의 삶이 얽히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는 소재인 만큼 소설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이 마구 튀어나와요. 첫 번째, 부모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씨바지나 대리모 같은 형태는 항상 존재해 왔지만 현재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더 쉬워졌습니다. 난자 제공 혹은 정자 제공으로 태어난 아이는 과연 누구의 아이인 걸까?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의 아이인 걸까? 10개월 동안 자신의 몸으로 품고 출산한 사람의 아이인 걸까? 아니면 태어난 뒤 사랑으로 키운 사람의 아이인 걸까? 그리고 대리모는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아무런 감정 없이 넘겨줄 수 있을까? 모성이 혈연에서 오는 것인지, 임신과 출산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양육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소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상품화 문제입니다. 소설 속에서 난자는 평가받고 거래됩니다. 나이, 학력, 외모, 건강 상태, 조건이 좋을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상품을 고르듯 돈을 내고 난자를 선택합니다. 만약 난자의 품질을 평가하고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결국 인간의 가치에도 가격을 매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단지 여성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과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대리모의 삶과 존엄성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한 인간의 삶을 통째로 제어할 수 있는 걸까? 마지막으로 임신, 출산, 육아의 책임이 결국 여성에게 집중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설은 꼬집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몸의 변화, 출산할 때 감수해야 하는 생명의 위험, 출산 이후 이어지는 육아까지도 대부분 여성들이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리키는 돈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내놓았고 모토이는 돈이 있었기에 타인의 몸을 빌릴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히 대리모의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돈이 인간의 몸과 생명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작가가 소설의 제목을 제비는 돌아오지 않는다로 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봤습니다. 제비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철새입니다. 한 번 내린 선택은 되돌릴 수 없고 한 번 바뀐 관계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한 번 선을 넘어버리고 나면 이전의 삶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제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프랑수아즈 사강 작가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입니다. 이 책에는 프랑스스러운 감성이 흘러 넘칩니다. 화려한 사건이나 극적인 반전은 없지만 대신 사랑 때문에 외롭고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폴은 39살의 여성입니다. 최근 들어 자신이 늙어가는 것 같고 점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 곁에는 5년째 연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로제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로제는 폴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다른 여자들도 만나는 바람둥이입니다.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고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죠. 폴도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로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로제가 떠날까봐 두려워서 괜찮은 척 모르는 척을 해요. 온 신경이 로제에게 가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로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눈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런 그들의 삶에 25살의 청년 시몽이 나타납니다. 젊고 잘생긴 변호사인 시몽은 폴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솔직하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폴에게 들이댑니다. 시몽은
폴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고 그녀만 바라보며 그녀를 원합니다. 어쩌면 폴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폴은 쉽게 시몽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데요. 14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부담스럽고 시몽에게는 어른으로서의 매력이랄까 남자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듯 충동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로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설을 읽는 내내 폴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로제는 처음부터 자유분방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폴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로제를 놓지 못합니다. 상처받고 결국 또 외로워질 걸 알면서도 불구덩이 속으로 계속 뛰어들어요. 사람은 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랑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까요? 소설의 제목인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시몽이 폴에게 던진 질문인데요. 저는 이 질문이 소설 속에서 폴의 내면적 변화를 시작하게 만든 질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제와의 사랑에 매달리느라 자신을 잃어버리고 산 폴이 비로소 자신에 대해 그리고 로제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삼각관계 소설이라기보다는 사랑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한 여성이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깊이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설들은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요 안녕이라 그랬어를 먼저 읽었었는데요. 제가 12년 전에 처음 읽었던 김혜란 작가님의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고 작가님의 팬이 되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어도 좋을까 궁금한 마음에 다시 꺼내 읽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혜란 작가님의 가장 큰 장점은 거창한 사건이나 극적인 인물을 내세우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순간들을 예민하게 포착해서 표현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난, 불안, 상실감, 관계의 균열 같은 감정들을 섬세하게 표현해요. 김혜란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곳곳에 유머와 생활감이 살아있는 문장으로 미소를 짓게 만들고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좋지만 일단 글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문장이 너무 좋고 예쁜 것도 물론이고 읽다가 아니 똑같은 걸 보고 느끼면서 대체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는 걸까 감탄을 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안녕이라 그랬어는 7개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 소설집인데요. 현재 2020년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삶과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어내면서 더 고립되고 외로워진 사람들, 더 심해진 계급 격차와 고립감, 이웃과 공동체의 의미, 생계와 낭만의 충돌 등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묻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당신은 안녕하시냐고. 안녕이라 그랬어는 출간 이후 많은 독자들과 평론가들에게 김혜란은 여전히 동시대 한국 사회를 가장 예민하게 포착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5년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로 선정되기도 했었어요. 저는 원래 장편 소설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요. 단편만이 줄 수 있는 매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편이 인물의 삶을 따라가면서 변화를 보여준다면 단편은 일상의 어떤 한 지점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을 통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고요. 그래서 단편은 읽는 순간보다 읽고 난 뒤가 더 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두근두근 내 인생입니다. 이 소설은 조로증을 앓고 있는 17살 소년 아름이의 시선으로 전개됩니다. 조로증은 신체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노화하는 희귀 질환인데요. 아름이는 실제 나이는 17살이지만 신체 나이는 80살에 가깝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드문 경우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름이는 누구보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름이의 부모인 대수와 미라는 고등학교 시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이른바 고딩 엄빠였습니다. 아직 자신들의 인생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나이에 부모가 되었고 그들에게 치료법조차 없는 희귀질환을 가진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흔히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어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책에서도 부모는 어른이라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어른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수와 미라는 아무런 준비 없이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름이는 누구보다, 심지어 어른보다 어른스러운 아이입니다. 왜 자신이 이런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때문에 부모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미안해해요. 그래서 자신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를 웃게 만들 수 있게 세상에서 제일 웃긴 자식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의 소원은 아마 어떤 모습이어도 좋으니 조금만 더 세상에 자식과 함께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그렇게 서로를 위한 마음들이 소설을 읽는 내내 전해져서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원래도 넉넉하지 않았던 집안 형편은 아름이의 병원비와 치료비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아름이는 이웃에게 희망을 이라는 성금 모금 프로그램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분명히 슬픈 이야기인데 대놓고 직접적으로 눈물을 짜내는 신파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귀여운 위트와 유머로 웃기기도 하고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로 진행되면서 그 안의 슬픔을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이 소설은 2011년에 첫 출판되었고 2014년에 송혜교, 강동원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요. 저는 아이를 낳고 2014년에 이 책을 읽었었더라고요. 처음 읽었을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울었고 이번에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름이를 보는 대수와 미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부모는 자꾸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겪는 고통 자체를 대신 겪어줄 수 없기에 아이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또래 아이들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하는 경험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까울까. 소설은 짧은 생을 살아가는 아이와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서로를 향한 마음을 그린 이야기였고요. 이번 영상의 북토시픽이고요.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오늘의 소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니키와 제비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밀리의 서재와 교보샘 무제한에서 안녕이라 그랬어는 밀리의 서재에서 읽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바쁜 삶을 사는 가운데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하다 보니 실패 없이 좋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이번 영상 5권 모두 제 기준에서는 재미가 있었고 의미도 있었던 책들이어서 읽으면서도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열심히 책 읽고 리뷰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